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 작품으로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플랑트의 이모댁에서 첫 재회를 했다. 군복무 때문인지 나는 갑자기 내가 둔해지고 무거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도 내가 변했다고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허망한 첫인상이 우리 사이에 무슨 중요성을 가질 수 있으랴. 난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감히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아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약혼자 간의 역할과 우리들 둘만을 남겨놓으려고 저마다 서둘러 우리 앞을 물러나 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을 난처하게 했다. 하지만 고모는 우리에게 조금도 방해되지 않아요. 우린 나누어야 할 비밀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걸요. 하고 알리사는 이모가 자리를 피하려고 공연한 수고를 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소리쳤다. 원 천만에 그래도 그렇지는 않다. 얘들아, 난 너희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 서로 보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자질구레하게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많은 거야. 제발 부탁이에요, 고모. 고모가 나가시면 저희는 더욱 쑥스러워져요. 이 말을 할 때의 목소리는 거의 녹이마저 띄고 있어서 알리사의 목소리답지 않았다. 이모, 만일 이모님이 나가버리신다면 분명 저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나 자신도 우리만 남게 된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뭔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래서 우리 셋은 저마다 이면의 불안을 감춘 채 짐짓 명랑하고 평범한 이야기를 겉모양뿐인 생기로서 다시 이어나갔다. 외삼촌이 점심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날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첫날 오후에는 그런 희극을 끝내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헤어지고 말았다. 나는 식사 시간 훨씬 전에 찾아갔지만 알리사는 어떤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알리사는 억지로 그 친구를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고 그 친구도 눈치 있게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 애가 우리 둘만을 남겨놓았을 때 나는 알리사가 그 친구를 점심에 붙들지 않은 것을 짐짓 놀라는 척했다. 전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해 피곤했던 우리는 둘 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외삼촌이 들어오셨다. 알리사는 내가 외삼촌도 늙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외삼촌은 귀가 어두워서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내 말을 알아들으시도록 소리를 질러야 했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점점 김이 빠져버렸다. 점심 식사 후 플랑트의 이모는 약속했던 대로 마차를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왔다. 이모는 돌아오는 길에 알리사와 내가 그 코스 중 가장 좋은 곳을 걸어오게 할 작정으로 오르쉐까지 태워다 주었다. 계절에 비해서 날씨는 더웠다. 걸어가는 언덕길 부근은 햇살에 드러나 아무런 정취도 없었다. 헐벗은 나무들은 우리에게 그늘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이모가 기다리는 마차로 빨리 가야 한다는 걱정에 우리는 무리하게 걸음을 서둘렀다. 두통이 심해진 머리에서 난 아무런 생각도 짜내지 못했다. 태어난 척하기 위해서인지 또는 그러한 동작이 말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선지 나는 걷는 동안 줄곧
알리사가 내맡긴 손을 쥐고 있었다. 흥분과 빠른 걸음의 숨가쁨과 묵묵히 있는 쑥스러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얼굴에는 홍조가 어렸다. 내 관자놀이가 뛰는 것이 들렸다. 알리사의 얼굴은 보기 흉하리만큼 상기돼 있었다. 그러자 곧 우리는 땀에 젖은 손을 잡고 있다는 어색함을 느껴 손을 쓸쓸히 놓아버렸다. 우리는 너무나 급히 걸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려고 다른 길로 돌아서 아주 천천히 몰고 온 이모의 마차보다 훨씬 전에 내 거리에 도착했다. 우리는 언덕에 비탈길에 앉았다. 갑자기 불기 시작한 찬바람이 우리를 오싹 춥게 했는데 땀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마차를 마중 가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곤란했던 것은 이모의 지나치고 극성스러운 염려였다. 이모는 우리가 실컷 이야기했으리라고 믿고 대뜸 우리의 약혼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다. 참다 못해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어린 알리사는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댔고 우리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잠이 깨자 온몸이 뻐근하고 오한이 나서 너무나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뷔콜랭 댁에는 오후에나 가려고 마음먹었다. 공교롭게도 알리사는 혼자 있지 않았다. 펠리시 이모의 손녀들 중에 하나인 마들렌느 플랑티에가 같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알리사가 그 애와 곧잘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애는 며칠 동안 제 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었던 것인데 내가 들어서자 소리쳤다. 가실 때 산기슭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함께 올라갈 수 있겠군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승낙해버렸다. 그래서 난 알리사하고 단둘이서 못 만났지만 그 귀여운 애가 있는 게 확실히 우리에겐 도움이 되었다. 전날과 같은 견디기 힘든 어색함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우리 세 사람 사이엔 곧 쉽게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처음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내가 알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그녀는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그 다음 날이면 내가 떠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곧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나의 작별 인사에는 섭섭함이 많이 가셔 있었다. 그런데도 저녁을 마친 다음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밀려 다시 시내로 내려갔다. 뷔콜랭 댁의 초인종을 누르기로 작정할 때까지 나는 근 1시간이나 헤매며 다녔다. 나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외삼촌이었다. 알리사는 몸이 괴로워서 벌써 제 방에 올라가 버렸는데 아마 잠이 든 모양이었다. 나는 잠시 외삼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와 버렸다. 이런 뜻밖의 일들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었지만 그것을 탓해 본들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설령 모든 일이 우리를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역시 그런 서먹서먹한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리사도 마찬가지로 그 서먹서먹함을 느꼈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슬프게 했다. 이것은 파리에 돌아오자마자 곧 받은 편지이다. 제롬, 얼마나 서글픈 재회였니? 넌 그렇게 된 잘못이 남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내 자신도 꼭 그렇다고는 확신하지 못했을 거야. 이제 나는 앞으로도 줄곧 그러리라는 생각이 들어. 아, 제발 다시는 만나지 말자꾸나. 서로에게 할 말이 많았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거북해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 몸이 뻣뻣해지고 벙어리가 되었을까? 내가 돌아온 첫날은 그 침묵조차도 즐거웠어. 그 침묵은 곧 사라질 것이며
너는 내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리라고 나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기 전에는 내가 떠나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오르쉐의 침울한 산책이 침묵 속에서 끝나는 것을 보고 특히 우리의 손이 서로의 손을 놓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내려뜨려졌을 때 내 가슴은 비탄과 고통으로 이지러지는 줄 알았어. 무엇보다 날 서글프게 한 것은 내 손이 내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혹시 내 손이 그러지 않았다면 필경 내 손이 먼저 그랬으리라고 느껴지는 일이었어. 왜냐하면 내 손은 더 이상 내 손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었거든. 그 이튿날, 바로 어제였지. 아침 내내 난 미친 듯이 너를 기다렸어. 집에 가만히 있기가 너무도 뒤숭숭해. 내가 방파제로 오면 날 만나게 되리라는 쪽지를 집에 남기고서 뛰쳐나왔었어. 한참이나 파도 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꼼짝 않고 있었지만 너 없이 나 혼자서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 난 갑자기 내가 내 방에서 기다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왔어. 오후에는 나 혼자 있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 마들렌느가 들르겠다고 전날 말했기 때문이지. 너와는 아침에 만날 것으로 생각하고서 들러도 좋다고 마들렌느에게 말해버렸던 거야. 그러나 그 애가 있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재회에서 유일하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지도 몰라. 자연스러운 이 대화가 이제부터는 오래오래 계속되리라는 야릇한 착각이 잠시 들기도 했지. 그러므로 내가 마들렌느와 함께 앉아있던 소파로 내가 다가와 나에게로 몸을 굽히면서 잘 있어 하고 말했을 때 난 대답할 수 없었던 거야.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 갑자기 내가 떠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마들렌느와 함께 나가버리자 그런 일이란 결코 있을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어. 내가 다시 뛰어나갔다는 것을 너는 알까? 내게 다시 말하고 싶었고 하지 않았던 모든 이야기를 그때야 비로소 들려주고 싶었던 거야. 벌써 나는 플랑트의 댁으로 달리고 있었어. 그러나 너무 늦었어. 내겐 시간도 없었고 감히 용기도 없었지. 난 실망되어 돌아왔어. 편지를 쓰려고. 다시는 편지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작별의 편지를. 왜냐하면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란 결국 하나의 커다란 환영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슬프게도 저마다 자기 자신에게만 편지를 썼다는 것. 제롬, 우리는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너무나도 뚜렷이 느꼈기 때문이야. 나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 정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또다시 쓰고 있어. 처음과 거의 똑같은 편지를. 오, 내가 너를 전보다 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야. 제롬,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내게로 가까이 오자마자 마음의 혼란함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내가 얼마나 너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렇듯 사무치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느낀 적은 없었어. 그러나 절망적이었어.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더욱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벌써부터 난 그걸 짐작하고 있었어. 오, 그토록 바라던 우리들의 재회는 내 추측이 옳았음을 일깨워주고 말았어. 제롬, 너 역시 이것만은 인정해야 돼. 잘 있어. 이토록 사랑하는 제롬.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마음 놓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곁일 뿐이야. 그리고 마치 이 편지만으로는 아직도 나를 충분히 괴롭히지 못했다는 듯이 다음 날 그녀는 여기에다 이러한 추신을 덧붙여 보냈다. 우리 둘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는 이 편지를 내게 띄우고 싶지 않아. 넌 너와 나 사이에서만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을 줄리에트나 아벨에게 들려줌으로써 내게 상처를 입힌 적이 몇 번인지 몰라. 바로 이런 점이 내가 짐작하기 훨씬 전부터 너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머릿속의 사랑이고 애정과 신의에 대한 아름답고 지적인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 거야. 편지를 아벨에게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마지막 몇 줄을 적어넣게 했음에 틀림없었다. 도대체 그 무슨 의심 많은 통찰력이 그녀를 이토록 조심스럽게 했을까? 요즘 내 얘기에서 아벨의 조언이 다소 반영돼 있다고 벼랑간 느꼈단 말인가. 그 후로 나는 내 자신과 아벨 사이에 많은 거리가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충고가 내 슬픔의 쓰라린 짐을 혼자 짊어지도록 내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이지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다. 그 후 사흘 동안 나는 오로지 원망으로만 보냈다. 알리사에게 답장을 쓰고도 싶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논쟁이나 너무 격렬한 항변이나 아주 사소하고 서투른 말이라도 해서 우리의 상처를 고칠 수 없게 건드리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다. 나는 사랑이 몸부림치는 편지를 몇 번이나 고쳐 쓰곤 했다. 마침내 붙이기로 결심한 편지의 사본인 눈물에 씻기운 이 종이는 지금도 눈물 없이 다시 읽을 수가 없다. 알리사, 나를, 우리 둘을 불쌍히 여겨줘. 내 편지는 날 아프게 했어. 내 걱정을 그저 웃어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내가 써보낸 모든 것을 나도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난 너에게 그런 말을 하기가 두려웠어. 단지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것에다 넌 얼마나 무서운 현실성을 부여하며 또 너는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만약 내가 나를 그 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면 내 편지 전체가 부인하고 있는 이런 참혹한 가정일랑 집어치우자. 그러고 보면 일시적인 내 두려움쯤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니? 알리사, 이론을 따지려 드니 말이 얼어붙는다. 오직 내 가슴의 신음소리 밖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구나. 기교를 부리기에는 난 너무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머릿속의 사랑, 이것에 대하여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를 바라지? 내 온 영혼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머리와 내 심정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편지 왕래가 너의 가혹한 비난의 원인이 된 이상 또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잔뜩 고조됐던 우리가 뒤이어 찾아온 현실 속에 전락되어 이토록 쓰라린 상처를 받은 이상 또 내가 편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젠 다만 너 자신에게 편지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 이상 그리고 이번 편지와 비슷한 또 다른 편지를 견뎌낼 만한 힘이 내게 없으니 제발 우리 사이의 편지 왕래를 당분간 멈추기로 하자. 이 편지에 이어 나는 그녀의 판단에 대해 항변하면서 생각을 돌이켜달라고 호소했고
다시 한번 만날 약속을 해달라고 그녀에게 애원했다. 지난번의 만남은 모든 것이 뒤틀린 상태였다. 무대 장치며 단역에 배우며 계절이며 도무지 어긋난 것뿐이었고 열이 올라있던 편지 내왕마저도 우리의 재회를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긴 침묵이 앞서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봄, 퐁그즈마리에서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그곳이라면 과거의 추억도 나를 변호해 줄 것이고 외삼촌도 무척 반갑게 맞아주실 테고 하니 부활절 방학 동안에 그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며칠 동안만 만나고 싶은 것이다. 내 결심이 아주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붙이고 나서 나는 곧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다. 그 애가 다 저물어 갈 무렵 난 알리사를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몇 달 전부터 건강이 나빠져 온 미스 애쉬브루통이 크리스마스 나흘 전에 돌아가셨던 것이다. 제대 후 나는 다시금 그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녀 곁을 거의 떠나지 않고 있었기에 임종도 지켜볼 수 있었다. 알리사에게서 온 엽서는 그녀가 나의 이번 슬픔보다도 우리의 침묵의 맹세를 더욱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했다. 외삼촌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자기가 장례식만이라도 대신 참석하기 위하여 잠깐 오겠다는 사연이었다. 장례식장에서도 또 상여를 따라갈 때에도 거의 그녀와 나 단둘뿐이었다. 나란히 옆에 서서 걸으면서도 우리는 몇 마디밖에는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녀가 내 곁에 앉아 있을 때에는 몇 번이나 그녀의 눈길이 내 위에 다정히 얹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잘 알겠지. 헤어질 무렵 그녀가 말했다. 부활절 전에는 아무것도. 그래, 알았어. 하지만 부활절에는 기다릴게. 우리는 묘지 입구에 있었다. 난 여기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마차를 불러 세우더니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날 남겨두고 떠났다.